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수업을 해볼까요?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올리는데, 지난번에 경기고학생 말고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좀 댓글을 달아달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강의 스케줄을 경기고 애들만 들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댓글을 달라고 하니까 딱 한 분이 달았어. 한 분이. KFCGUIC라는 A씨라는 분이 달았는데 경기고 학생이 아닌데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뭐 한 분 듣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만약에 한 분이라면 내가 강의 스케줄을 앞으로는 경기고 그 수업 양식에 맞춰서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5월부터 오프라인 수업이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오프라인 수업 할 때는 내가 수업을 미리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거를 그냥 같이 내가 찍어서 올리면은 훨씬 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KFCGU A씨님처럼 지금 내 강의를 스케줄에 맞게 듣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아직도 들으면은 나한테 개인적인 쪽지나 뭐 연락처나 카톡 아이디를 주면은 항상 생연 그 질문을 할 때는 내가 바로 대답을 해줄게. 바로.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만.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의를 좀 내 편하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너무 늦게 올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한두 명이 듣는 거라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쨌든 강의는 그러면 경기고 학생들에 맞춰서 올리는데 단 1학기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수능 특강 이론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가 끝나기 전, 즉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는 꼭 진도를 다 맞추도록 할 테고, 만약에 그때도 내가 못 맞추면은 그때는 내가 방학 때 나와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의 시간이 오늘도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평일에 온라인 수업한다고 그렇게 막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수업을 토요일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 좀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가보자.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이론이지, 이론이인데, 자, 오늘은 이제 낙태, 자살, 안락사, 뇌사, 이 네 가지를 볼 건데, 주제 자체가 상당히 의학적인 것들이 많지. 의학적 나오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 와이프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내 수업을 심심하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 뭐 구독을 하셨으니까 심심하면 듣는다고, 지인 구독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 댓글을 달아서 경기고 학생이 아닌데 듣고 있다는 분이 내 와이프 친구인 그 의사분은 아니겠지? 진짜 설마 아니겠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낙태부터 볼 건데, 낙태는 같은 말로 임신중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낙태에 대해 아는 거는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뜨거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까지는 낙태가 불법이었어. 특정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작년부터는 낙태를 합법화했다라는 거죠. 합법화한 게 아니고 낙태죄라는 게 위헌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낙태는 죄가 아니도록 하겠다라는 거지. 어쨌든 낙태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낙태는 찬성이야, 반대야? 응? 여러분들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보겠어. 자, 첫 번째, 소유권 논거입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 논거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우리가 선택 옹호주의라고 하고, 반대 입장은 생명 옹호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선택은 임신한 여자, 임산부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 옹호주의의 생명은요,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소유권 논거는 뭐냐면,
여성의 몸의 소유는 여성이잖아. 그러면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지. 왜? 탯줄을 통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임산부의 소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듯이 내 몸의 일부인 태아의 생명은 여성, 임산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낙태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자율권 논거라는 거는요. 자, 임산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율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야. 자율적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임신은요,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희생과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뭐 임신 기간만 해도 10개월이고요. 그 10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태아를 위해서 먹고 기분 좋은 생각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여성의 인생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임신을, 낙태를 당연히 여성의 인생의 주인은 여성이니까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율권 논거라는 거고. 세 번째, 정당방위 논거야. 정당방위 논거는 여성의 정당방위를 위해서 뭐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거나 뭐 등등의 특정 여성이 자신의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너무나 할 수 있다라고 인지가 되네요. 그 다음 낙태 반대를 보자. 낙태 반대 첫 번째, 존엄성 논거야. 뭐가 존엄하겠습니까? 태아의 생명이 존엄하다라는 거죠. 태아의 생명이 존엄하다라는 거. 존엄하죠. 두 번째, 무고한 생명 논거야. 자, 무고. 태아는 무고해. 다시 말해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태아를 왜 죽여? 죄가 없는 태아를 왜 죽여? 죄를 지었으면은 감옥 가거나 뭐 사형하거나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겠지만 태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 무고해. 근데 죽는데 여성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신상 불가침 논거에 의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세 번째가 잠재성 논거야. 자, 태아는 잠재성이 있다. 어떤 잠재성일까? 그렇지.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이러한 태아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지. 이거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잠재적인 거를 인정해야 하는가는 논쟁은 좀 있죠. 언제부터. 뭐 태아인지, 뭐 수정란인지, 뭐 정자인지 등등등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태아, 특히 수정을 하고 태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진 이유는 보통 우리가 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태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태아는 그냥 다 태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태아나 다 그냥 다 태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자나 수정란이 아니고 이 수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심장 박동이 뛸 때 이럴 때를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태아가 심장 박동이었나? 맞을 거야 아마. 틀리면 나중에 정정하는 강의를 다시 보내줄게요.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살 가보자. 자살이 선생님 보기에는 시험에 나올 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하지만 여기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어렵게 하면 언제든 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교 입장에서는요, 불효다.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가 바로 자살이다.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죽었다. 혹은 쌤이 죽었다. 그것도 자살로. 부모님의 기분은 어떨까? 부모님의 남은 생은 어떨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고민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불효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불교에서는요, 불살생해야 돼.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는 평등하게 소중한 존재이니까 죽이면 안 되는데 이러한 기율을 어긴다라는 게 자살이라는 거고, 세 번째, 자연법에서는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크게 있지. 뭐야? 자기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자, 그 중에 자기 보존의 의무를 어기기 때문에 자살은 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런 입장은 여긴 자연법이라고 했지만 누구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아퀴나스는 중세 기독교 사람이잖아. 중세 기독교 사람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도 있어. 이따 문제에서 볼 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자살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신의 계율을 어기는 거야. 왜? 생명은 신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자살은 그 생명을 열심히 살라는 신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는 게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다라는 거지. 내가 왜 온라인 수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창문 좀 열고 올게. 내가 온라인 수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내 앞에 아무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데 뭐라 그래야 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막 뭐라 그래야 돼?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참.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졸려, 심지어 지금. 졸려. 잠 깨려고 여기 창문 연 거잖아. 안 그래? 어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칸트 입장에서는요, 자살을 도덕적 의무를 어긴다고 봐. 왜?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정식이야? 이거는 인간성의 정식이지.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라는 게 바로 칸트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칸트가 보기에 자살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수단으로 여기는 거야. 왜?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거잖아. 고통스러우니까. 즉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살, 내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인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 자프를 보면은요, 칸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편적 자연법칙. 이 말은 뭐냐면 칸트가 의무를 각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눠. 완전한 의무랑 불완전한 의무로 나누면서 완전한 의무는 보편적이면서 자연법칙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연법칙이라는 건 뭐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비추어 봤을 때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자연법칙이 되면은 우리는 그런 경우는 완전한 의무라고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완전한 의무의 대표적인 예로 뭘 드느냐? 자살을 들어요. 자살을. 그래서 여기 자프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봐봐. 자료 플러스 자살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읽어볼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1의 의무는 그의 동물적 자연 본성에서의 자기 보존이다. 자연 본성에서의 자기 보존이래요. 두 번째, 자기 살해는 범죄이다. 무릇 이 범죄는 배우자, 자녀, 동료 시민 또는 신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시 자연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그 자신의 인격에서 윤리성의 주체를 파기한 것은 윤리성의 목적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성 자체를 그 실존의 면에서 발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그의 의미의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격에서 인간의 존엄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바로 인간성의 정식을 어기기 때문에 자살은 의무를 어기는 거다라고 보는 거지. 밑줄 쳐봐. 바로 밑에 중간쯤에 자기 보존의 의무는 찾았나? 밑줄. 자기 보존의 의무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본성을 따라야 한다는 자연법적 관점과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정원 명령의 관점 모두에 발생하는 의무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칸트에게는 결국 뭐다? 자살은 보편적 관점. 왜 보편적 도덕법칙이 될 수 없어? 인간성의 정식을 통과하지 않잖아. 수단으로 삼으니까. 동시에 자연법적 관점까지. 자살은 자연법적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될 수 없다.
없다라고 말한다. 두 가지 이유를 다 말했기 때문에 칸트가 책에서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는 둘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마지막 쇼펜하우어예요. 쇼펜하우어. 자, 쇼펜하우어를 보면요, 세계를 둘로 나눠. 현실 세계가 있으면 여기는 의지의 세계가 있어. 여기에는 그냥 의지가 있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고, 현실 세계는 뭐냐면 이 의지의 투사, 이 의지의 반영, 이 의지의 묘사라고 해서 이 의지가 반영된 것들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야. 현실 세계에 있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현실 세계에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 자살을 보면 뭐라 그래? 어떠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보지만 쇼펜하우어가 보기에는요, 이 자살은요,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원인은 뭐야? 의지의 세계에 있는 의지라는 거야. 자살하겠다는 의지. 그러면 쇼펜하우어에게 자살을 해버리면 결국 이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잖아.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면 고통이 사라지는 걸까? 물론 현실 세계의 고통은 사라지겠지. 하지만 못 남아있습니까? 현실 세계의 근본적인 궁극 원인인 의지는 그대로 있다라는 게 바로 쇼펜하우어고,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문제 해결이 아닌 회피일 뿐이다라는 거야. 그 문제 해결은 뭘 하면 되는 거야? 의지를 제거하면 되는 거야. 자살하겠다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제거하라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제거하라고. 그러면서 현상의 궁극적 원인인 의지 그 자체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의지를 없애겠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니까 힘들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버리라고. 그럼 자살을 하고 싶은 그 고통을 느끼겠어? 여러분들 그런 자살을 요즘 하잖아요. 고3이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살해. 자살하면 돼?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 것 같아? 성적을 높게 받고 싶은 의지를 제거해. 그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쇼펜하우어는요, 상당히 동양의 불교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불교를. 알겠습니까? 불교. 그래서 의지를 제거하세요. 의지. 자, 이제는 안락사로 갑니다. 안락사. 자, 일단 안락사는 첫 번째 종류하고 두 번째 찬성과 반대 놓은 것만 알면 되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환자의 동의가 있느냐, 있으면 자발적, 없으면 비자발이야, 반자발이야? 없으면 반대니까 반대는 반자발, 없으면 있는 자발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니까 비자발이야. 비자발. 환자가 안락사에 동의하면 자발, 반대면 반자발. 어떠한 동의가 없으면 비자발. 특히 언제? 동의할 수 없는 상황 있잖아. 뭐 의식이 없거나 이럴 때가 바로 비자발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술 행위. 어떤 시술? 의사 같은 어떠한 자살의 조력행위. 만약에 환자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 안락사로, 그게 아니라 환자에게 있는 인공호흡 기기를 떼는 것처럼 어떠한 연명 치료를 위한 그 의술 행위를 제거한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래? 그럴 때는 소극적 안락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안락사.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작년에, 사실 안락사 중요하다? 왠지 알아? 작년에 그 존엄사라고 나왔어. 존엄사. 인간은 존엄하게 살 권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는데 이 존엄사는 여기 적극적인 거랑 소극적인 거 둘 중에 어떤 것만 허용할까? 당연히 이 소극적 안락사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의사가 약물 투여를 통해서 안락사하는 거는 우리가 존엄사라고 보지를 않아요. 뭐 그 살인이라고 보는 거지, 살인.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안락사의 찬성과 반대 논거를 보면은 찬성의 논거는 크게 4가지, 반대 역시 4가지가 있네요. 4가지니까 4가지? 첫 번째, 찬성의 논거는요, 자율적 판단이다. 누구? 환자가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그 환자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 두 번째,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근데 왜 계속 살게 하느냐. 생각해봐. 존엄사 언제 하냐면 이럴 때 많이 해. 내가 살고 있는데 신체가 마비됐어. 다리가 마비되거나 혹은 뭐 생식기가 마비가 됐어. 그러면 똥 오줌 어떻게 해, 인간인데? 똥 오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사는 거는 너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면은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세 번째,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환자와 그 가족이. 환자 고통스럽잖아. 막 아프고 생각해봐. 막 암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살을 찢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또 누가 힘들어? 가족도 힘들어. 옆에 있는 내 가족의 비명소리를 들으면 고통을 안 느끼겠습니까? 동시에 경제적으로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안락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의료 자원의 효율성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알겠지만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많지만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의료 자원을 그 사람에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쓰기 위해서라도 안락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로 사회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반대로 간다. 첫 번째,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거죠. 생명. 얘가 자유라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생명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죽음의 선택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야, 죽을 권리? 그런 게 어딨어. 인간은 삶과 죽음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런 거는 그냥 신의 영역이다. 혹은 뭐 자연의 영역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지. 죽을 권리 있니 없니 너네? 그런 거 많이 보지.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 못하게 하는 그런 권리. 나 그 봤던 것 중에 그 기억나요. 이렇게 어떤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창문에 매달려 있었어. 이렇게 볼까? 보이냐? 이게 아파트 벽이야. 여기 창문이 있어. 여기 사람 매달려 있는 거야. 나 죽을래요 라고 매달려 있어. 여기 밑에 시트 깔아놨어. 근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한 특공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 사람 발로 차서 넣어버렸어. 살긴 살았는데 참 저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죽을 권리가 없다고 보는 거지. 세 번째, 자연의 질서를 어긴다. 이건 어떤 입장일까? 자연법의 입장이겠죠. 자연법. 인간에게는 종족 보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가 없다. 안락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의료인의 의무는 뭐야? 안락사,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뇌사 가자. 뇌사는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알면 편한데요, 심폐사랑 다른 거야. 자, 뇌사는 뇌가 죽은 거야. 뇌가. 심폐사는 심장과 폐가 죽은 게 바로 심폐사야. 뇌사는요, 심장과 폐는 뛰고 있어.
너네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겠니? 만약에 뭐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졌어. 의식이 안 돌아와. 근데 심장이나 폐는 뛰고 있어. 그럼 너네는 선생님이 죽었다고 인정할래? 그런다고? 자식들 봐라.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뇌사에 빠졌다. 과연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뭐 부인이 혹은 뭐 자녀가 뇌사에 빠졌다. 심장은 뛰고 있다. 죽음인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은요, 이미 죽었다라고 보는 거야. 죽음의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뭐 심장과 폐가 멈추고, 그 다음에 사후경직, 근육이 굳고, 그 다음 뭐 썩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뇌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실은 뇌사가 발생하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장과 폐가 짧으면은 3일, 길면 뭐 일주일, 한두 달, 심지어 1년 쭉쭉쭉 살아가기는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뇌사는 어차피 죽는 죽음의 단계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정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 의료 자원의 효율성이다. 뇌사는 어차피 죽는다. 우리나라에 근데 병실, 인공호흡기, 한계가 있다. 그거를 왜 어차피 죽을 사람에게 쓰냐?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쓰자라는 게 바로 이 의견이 되겠고, 세 번째가 장기 기증이야. 장기 기증. 생각해봐. 뇌사자는 뇌는 죽었지만 심장이랑 폐랑 눈이랑 다 살고 있어. 그러면 어차피 근데 이 뇌사자가 죽으면 심장과 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뇌사자가 죽음으로 인정하고 심장과 폐를 장기 이식에 쓰자. 그러면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뇌사를 인정할까 안 할까? 우리나라는 뇌사를 조건적으로 인정해요. 조건적으로. 언제? 장기 기증 관련해서만. 무슨 말이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경우에만 뇌사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아빠가 있는데 아들이 넘어져가지고 뇌를 다치는 바람에 뇌사 상태에 빠졌어. 병실에 입원해 있어. 그 아빠가 어떻게 했느냐? 뇌사를 인정해서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심장, 폐, 눈, 간 등등 해가지고. 자풀 한번 보자. 38쪽. 자, 중간쯤 보면은 뇌사에 관한 국내법의 입장이라고 있죠. 자, 첫 번째 줄 밑줄을 쳐봐.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있다. 장기를 적출할 때만 뇌사를 인정한다라는 거고, 밑에 줄에 봐봐. 뇌사의 판단은 누가 하냐? 뇌사판정위원회가 한다. 뇌사판정위원회. 뇌사판정위원회가 하고. 그 밑에 줄에 이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전문 의사인 위원 2명을 포함한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뇌사판정위원회에 들어간, 보통 가족이 많이 들어가죠. 또 가족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 찬성이 돼야 한다라는 거지. 의사랑 가족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뇌사를 반대하는 것. 죽음은 오직 심폐사라는 입장은요. 첫 번째, 뇌사는 죽지 않았다. 아주 가끔 뇌사 상태에서도 깨어나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실제로. 2년, 10년. 이런 적이 있어.
어떤 그 여자가 뇌사 상태에 있었어, 딸이. 근데 10년 만에 깨어났어. 2년 만인가? 10년 만에 깨어나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워있을 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들었고, 그 말 덕분에 힘이 돼서 깨어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름 돋지.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거지. 의료자원 효율성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생명을 존엄한데 이 뇌사 상태는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해서 뇌사를 중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특히 뭐라고? 특히 여기에 더 얘기하는 거지. 효율성이나 장기기증. 어떤 효율성이나 장기기증을 위해서 뇌사를 인정하는 거는 지금 일주일 동안 더 살잖아. 한 달 동안 더 살잖아. 1년 동안 더 살잖아. 그동안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오류 가능성이야. 아까 뇌사는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 판정위원회가 오류를 범한 거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뇌사자의 죽음을 되돌릴 수가 있는가이지. 알겠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기출 하나 보도록 하자. 소극적 안락사 관련해서 뭐라고 하는지 OX로 보자. 자연적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다. 자연적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다. 2018년 9월 모의고사의 기출. O일까 X일까? 소극적 안락사는 자연적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다. O죠. 자연히 인간이 죽도록 냅두는 거기 때문에 O다라는 거죠. O. 문제 풀고 강의를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